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중국 교수가 그 나라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나를 분노하게 했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놨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 중국 덕에 살아남은 국가. 그러나 6개월간의 한국 체류는 그의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국민들. 그는 모든 것을 경멸하려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그의 신념을 조용히 부숴버렸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더 치욕스럽다. 쇼핑몰에서, SNS에서, 강의실에서조차 한국의 흔적은 그를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부정하려 했지만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마치 잔상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한 사람의 확신을 뿌리째 흔들고 파괴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명문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죠. 제가 연구하는 주제는 항상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고 대내외적으로 발표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과장이 저를 불러 한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며 한국 경제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속으로는 조금 어이가 없었죠. 한국이라니요? 제가 연구해야 할 만큼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제 경력에 한 줄 더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건 휴가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 없는 국가라는 게 제 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가 한국 땅을 밟자마자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공항이 지나치게 현대적이고 깔끔하더군요. 가이드라인도 잘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중국 공항보다 작긴 하지만 정리 하나는 잘 해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게 보여주기 위한 포장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는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인 여행객들은 줄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저는 유독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중국인을 이렇게 대우하지? 중국이 없었으면 이 공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감히 우리를 이렇게 하대한다고 하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질서와 깨끗함이 중국 대도시와는 또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이것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저는 상하이나 베이징을 압도적으로 더 우위에 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숙소에 도착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대학 측에서 제공한 숙소가 지나치게 잘 꾸며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넓은 공간, 깔끔한 가구, 현대적인 시설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그날 저녁 저를 맞으러 온 한국 동료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하더군요. 영어 발음도 훌륭했고 태도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대학의 동료 교수 초대로 점심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서울의 한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거 중국식 건축 따라한 거잖아. 음식은 어떨지 뻔하지. 하지만 동료 교수는 이 식당이 서울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테이블에 앉자 다양한 반찬과 함께 메인 요리가 하나둘씩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쌈밥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선한 잎채소와 함께 나온 고기와 밥, 그리고 작은 그릇에 담긴 소스들. 이게 뭔가요? 저는 동료 교수에게 물었어요. 아, 이건 쌈밥이에요. 잎채소에 밥과 고기를 올리고 고추장이나 쌈장을 발라 싸서 드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된 전통 음식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잎채소에 고기 싸서 먹는 게 무슨 대단한 전통처럼 이야기하네. 라고 속으로 비웃으며 마지못해 쌈을 하나 싸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잎채소의 신선함과 고기의 풍미, 그리고 소스의 짭조름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 감도는 겁니다. 채소 하나에 고기 좀 올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른 반찬들을 건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채소와 깔끔한 맛의 고기 조합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쌈밥 다음으로 등장한 음식은 육회 비빔밥이었어요. 날고기와 각종 채소, 그리고 노른자가 올라간 그릇을 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고기. 아무리 전통 음식이라도 이렇게 원시적인 방식이라니 속으로는 경멸했죠. 그런데 동료 교수가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고 비비더니 한 입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워 겨우 한 입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의 조화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신선한 재료와 고추장의 독특한 매운맛, 그리고 날고기의 부드러운 질감이 한데 어우러지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강렬했거든요. 동료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쌈밥이나 육회 비빔밥 같은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양념으로 맛의 균형을 잡는 게 특징이에요. 고추장 같은 양념은 외국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료 본연의 맛, 균형. 마치 중국 음식보다 더 정교하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야.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미 제 입은 또 다른 반찬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동료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독특하네요. 이런 음식들도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거겠죠? 동료 교수는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중국 음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죠. 쌈밥이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은 한국 고유의 전통에서 나온 음식이에요. 특히 쌈밥은 재료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는 데서 시작된 요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한국 음식이 중국 영향을 받지 않았다니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아도 이미 그 음식을 먹고 느낀 맛들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쌈밥이니 육회 비빔밥이니 맛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 자존심이 흔들리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 머리를 식히기 위해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탄 건 지하철이었어요. 사실 중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워낙 크고 복잡해서 한국의 지하철은 별로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승강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바닥이 지나치게 깨끗한 겁니다. 제가 열차에 올라탔을 때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는 모습이 특히 당황스러웠어요.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런 질서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승객들이 각자 스마트폰이나 음악을 듣는 모습도 낯설었지만 지하철 내부에서 아무도 큰 소리를 치거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중국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인터넷이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열차 안에서 느껴지는 정숙함과 기술적 편리함이 이상하리만큼 대조되더군요. 한국이 워낙 작은 나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제 불편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후 서울 시내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길거리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사람들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정확히 지키는 모습이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일이 흔하죠. 저는 길 한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질서를 지킨다고? 다음 날,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학의 수준을 확인하고 싶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이 나라의 실체를 더 파악해 보려는 마음이 컸어요.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캠퍼스 내 건물은 비교적 현대적이었고 주변 조경도 상당히 세련되었더군요.
그런데 진짜 저를 놀라게 한 건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치게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 앞에 모여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흘낏 들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보고 있던 건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저거야 저 한국 아이돌 그룹 뭐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저는 아이돌 가수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에서도 한류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저 젊은 세대들이 일시적으로 열광하는 유행 정도로 치부했었거든요.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외국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BTS 공연은 정말 독보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아이돌 그룹을 따라갈 팀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전 세계? 독보적? 이런 과장된 칭찬을 진지하게 하는 건가? 저는 그 학생이 과하게 들뜬 것이라 생각하며 모르는 척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점심을 먹으러 교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서도 한쪽 모니터에서 또 다른 K-팝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더군요. 학생들이 무심히 밥을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영상을 보는 모습에 묘한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식당 구석에서 외국인 학생 몇 명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 문화와 기술을 자신감 있게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캠퍼스에서의 충격적인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특별한 목적 없이 도시 곳곳을 걸으며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겠다는 의지로 나섰죠.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 근처였어요.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거나 공원 내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 이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음식을 먹고 놀고 있는데 왜 주변에 쓰레기가 없지? 저는 의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쓰레기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강변부터 잔디밭까지 어디에도 버려진 쓰레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 도심의 도로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계속 충격받고 있었어요. 보도블록 위에는 담배꽁초조차 보이지 않았고 거리에 설치된 공공 자전거들은 규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쓰레기통도 없이 음료수병 하나 버리지 않고 가방에 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기가 막혔죠. 길을 걷던 중 한 전기차 충전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충전소에는 최신식 전기차들이 줄지어 충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내판에는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목표로 하는 한국의 환경 정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죠. 속으로 비웃었지만 동시에 중국의 혼잡한 도로와 매연으로 가득 찬 하늘이 떠올랐어요. 베이징에 있는 제 집 근처 도로는 항상 차들로 붐비고 하늘은 거의 흐릿하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서울의 맑은 하늘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어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조용하고 매끄럽게 운행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도저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가 지나치게 깨끗했어요. 손잡이부터 바닥까지 얼룩 하나 없이 반짝거리는 버스를 타고 있으니 제가 마치 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중국에서 경험했던 대중교통이 떠올랐어요.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소란스러우며 의자나 손잡이에 먼지와 오염 자국이 묻어있던 모습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서울의 대조적인 모습과 겹쳐지면서 묘한 불편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저는 근처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식당 내부는 예상대로 깨끗했고 사람들도 정돈된 모습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끝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날 때 자기가 먹은 자리를 직접 정리하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차 서울에서 생활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몸살 증상으로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열이 오르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 병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첫 인상이 예상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 내부는 지나치게 현대적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대기실 의자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환자들이 그 기계로 접수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찾아온 건가 싶을 정도로 정리된 시스템에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무작정 데스크로 걸어가 접수를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대답하며 간단한 정보만 확인하고는 제 상태를 물었어요. 열이 심하시군요. 대기 시간은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곧 의사 선생님께 안내 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저는 10분이라니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는 10분도 안 돼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진료 과정은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이후 약을 받는 과정이었어요. 병원 내부에 약국이 연결되어 있어서 처방전을 바로 제출하면 몇 분 안에 약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다라고.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지? 중국에서 병원을 방문할 때는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고 약을 받으려면 또 다른 줄을 서야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만 병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간단하지? 대체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지? 다음 날, 저는 상태가 나아졌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동료 교수와 만났습니다. 저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군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동료 교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병원도 많고 의료진의 수준도 높아서 대기 시간이 짧은 편이죠. 그리고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료 교수는 저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 병원이 암 치료와 로봇 수술 기술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어요. 건물은 초현대식이었고 병원 로비에는 로봇 안내원이 환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조롱하듯 말했어요. 이런 로봇 같은 건 그저 눈길을 끌기 위한 홍보용 아닐까요? 그런데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이런 기술을 실제로 치료에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로봇 수술은 정밀도가 높아서 해외에서도 배우러 오는 의료진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로봇 수술. 중국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을. 이곳에서는 이미 실용화했다고. 저도 모르게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자신과 싸웠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이 체계적으로 작은 나라를 관리하는 방식일 뿐이야.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는 방식이겠지. 그런데 그 생각조차 저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의료기술과 시스템은 단순히 작은 나라의 장점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느꼈거든요. 어느 날 동료 교수가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궁, 박물관. 그건 문화재가 많은 중국이 훨씬 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경복궁의 첫 인상은 웅장하다기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건물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수가 설명을 시작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복궁이 단순한 왕궁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신적 중심지였다고 말했어요. 궁 안에 있는 각각의 건축물은 고유한 의미와 용도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철학과 지혜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죠.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박물관에서까지 봐야 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묘한 압도감을 느꼈어요. 전시된 유물과 자료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시대별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된 섹션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동료 교수는 자랑스럽게 훈민정음의 탄생 배경과 원리를 설명했어요. 이 문자는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로선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자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급했다고. 중국도 한자를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식으로 창제한 적은 없었는데. 그 다음 전시실에는 조선의 금속 활자본과 전통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금속 활자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괜히 심술이 났어요. 금속 활자는 중국이 먼저 발명한 거잖아. 한국은 그저 따라했을 뿐일 거야. 그런데 전시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금속 활자는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켜 더 정교한 인쇄를 가능하게 했다. 그 문구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동료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스스로의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분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은 문화대혁명 당시 우리의 유산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떠올리게 됐거든요. 경복궁과 박물관에서 느낀 불편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동료 교수는 제가 참여 중인 교류 프로그램의 일정으로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포럼이 열린 장소는 서울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도심 속에서 유난히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어요.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과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중국의 경제와 한국을 비교하는 발표였죠. 그런데 첫 번째 연사의 발표부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복구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고유의 경제 전략과 독창적인 기술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의 위치에 올랐겠어?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속으로 반박하며 그의 발표 내용을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발표 자료의 숫자와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혁신과 수출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이 제 자존심을 흔들었습니다. 발표자는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OLED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와 사례들이 이어졌죠.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포럼 중간 휴식 시간, 저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외국인 참석자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친환경 기술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이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한국은 스스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속으로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한국만 칭찬받고 있는지에 대해 묘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연사는 한국 경제의 독특한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외부에서 기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꾸준히 이어진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에서는 포럼에서 본 자료들과 들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발표자가 했던 말이 자꾸 제 귀에 맴돌았어요. 6개월간의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마치고
저는 드디어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디디며 익숙한 공기와 주변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꼈을 때 안도감이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공허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 저는 일부러 바쁜 일정을 만들어 한국에서의 기억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저를 방해하더군요. 한 쇼핑몰 전자제품 매장을 지나치던 중 최신형 스마트폰을 홍보하는 대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브랜드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고 전면에는 혁신적 기술이라는 중립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삼성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더군요. 그 디자인과 기술력은 한국에서 수없이 봐왔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광고마저 눈에 거슬리다니 저는 고개를 돌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 모델이 정말 한국산이라고. 중국 제품보다 훨씬 부드럽게 작동하네. 그래도 비싸니까 중국 브랜드로 사야겠지. 하지만 품질은 확실히 달라 보여. 그 말에 저는 어깨가 움찔했어요. 며칠 후 대학으로 복귀해 교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간에 한 동료가 한국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에 대해 직접 보고 오셨으니 중국이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할지 의견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떠오르며 제가 진정으로 느꼈던 혼란과 감탄이 억지로 숨기려던 감정의 밑바닥을 흔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로서 정돈된 시스템을 잘 구축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규모에서 월등히 앞서 있으니 우리가 굳이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강점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기술 수준은 분명히 저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걸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켜자 또 다른 장면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웨이보 같은 SNS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록 한할령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상영되진 않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외국 드라마라며 은밀히 한국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일부 장면이 캡처되어 올라온 게시글을 보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여전히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소비되고 있다고. 이건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이런 스토리는 중국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며칠 후 대학생들과의 강의 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제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던 중 한 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문화와 경제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정들과 그들의 자부심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시장에 맞춘 문화적 전략을 통해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이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겠죠. 그 순간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묘한 반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설명을 믿는 듯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진실을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걸까? 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질서, 그리고 문화적 자신감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그 크기와는 상관없이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에 저는 여전히 부정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혼란과 불편함이 이제는 의식적으로 비교될 정도로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그 나라의 발전과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여유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한국은 작은 나라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 한 문장을 끝으로 저는 책상 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혼란과 분노는 여전히 저를 덮치고 있었고 그 감정은 앞으로도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포럼장.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첨단 기술과 안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스크린에는 21세기 핵 확산과 동아시아의 역할이라는 포럼 주제가 큼지막하게 띄워져 있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저마다의 자료를 검토하며 마지막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는 펜 끝으로 자료를 두드리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미국 대표는 서류를 넘기며 연단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벼운 이론이나 학술적 논의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의견들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한국과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의 발표 주제는 단 한 문장으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그 국제적 의미라는 주제는 포럼장에 있던 이들 대부분에게 놀라움과 의문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런 논의를 진지하게 할 자격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고 다수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모습도 보였지만 한국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모두 정막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국방전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드리히 하우젠입니다. 저의 업무는 주로 유럽 중심의 안보와 나토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며 동아시아는 그저 보고서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지역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하면서 저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포럼의 주제는 21세기 핵 확산과 동아시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초청장을 읽던 중 한 발표 주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그 국제적 의미 한국이라니요? 저는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북한을 견제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IT 강국이라는 이미지 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핵무장을 논의한다고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스톡홀름에 도착해 포럼장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료를 뒤적이며 긴장한 표정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핵무기와 관련된 최신 국제 동향이 띄워져 있었어요. 저도 이런 분위기엔 익숙했지만 그날만큼은 긴장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발표 일정표를 확인했는데 한국 발표가 생각보다 앞쪽 순서에 배치되어 있더군요. 주제가 강렬해서 그런지 사람들의 기대가 한국 발표에 쏠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일본 대표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역시 기대했던 대로였어요. 잘 짜인 자료와 강력한 발표 내용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했죠. 한국의 핵무장은 동아시아의 불안을 키울 뿐이라는 발언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핵무장 논의를 진지하게 할 정도의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한국이었어요. 한국 발표자는 예상과 달리 굉장히 차분한 태도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연단에 서 있는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그의 카리스마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는 먼저 한국이 왜 핵무장 가능성을 논의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소극적 대응은 한국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는 우리 국민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방어가 아니라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무능함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의 발표는 방안을 조용히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죠. 논리는 그렇다 치고 과연 한국이 기술적 기반과 국제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을까? 제 의구심은 발표가 진행될수록
점차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발표 내용이 정말 강렬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술과 외교 전략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로선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이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국가였던가요? 스웨덴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을 그저 작은 동아시아의 나라로 여겼는데 오늘 본 발표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IT 강국이 아니라 이제 군사적, 외교적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기술력과 외교 전략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된 모습은 조금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포럼장에 앉아 두 번째 한국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 대표의 첫 발표에서 다뤄진 논리가 설득력 있다고 느꼈지만 솔직히 아직 확신이 들진 않았어요. 논리는 그렇다 치고 핵무장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려면 기술적 기반과 실질적 준비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한국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싶었죠. 스크린에 한국 발표자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자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번 발표 주제는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기술적 기반과 국제법적 명분. 예상보다 강렬한 주제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순히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발표자가 등장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국이 보유한 운반수단, 즉 미사일 기술을 설명했어요.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합니다. 현무5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한국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미사일의 세부 스펙과 개발 과정을 설명하는 그들의 자료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현무 미사일은 이미 유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았던 기술이지만 막상 한국이 이 정도로 능숙하게 이를 다룰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핵탄두 운반 능력으로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현무5는 사거리와 정확도를 조절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ICBM과 달리 특정 목표에 최적화된 방어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순간 주변의 전문가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북한 대응용 방어체계에 집중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상의 범위를 가진 잠재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그 다음은 기폭 장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탄두 제작에 필요한 기폭 장치를 이미 고도로 발전시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이는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한국의 재래식 폭발 렌즈 기술이 세계 최상위 수준에 있다는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방안을 조용히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발표자의 내용을 분석해보니 이미 한국은 군사적 기술에서도 유럽 국가들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게다가 발표자는 이러한 기술이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연구와 개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포럼이 중반에 접어들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하나둘 알아가는데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한국 대표가 진행한 두 번째 발표는 기술력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발표를 들은 뒤에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국제사회가 핵무장을 정당화할 명분을 한국에 허용할까? 유럽에서 자주 다루는 문제였기에 저는 한국이 어떤 논리로 이 난제를 풀어나갈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는 그 의문을 단숨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핵무장 논의는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법적 명분과 외교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세계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발표 첫머리부터 자신감 있는 태도로 한국이 이미 법적 논리와 외교 전략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시사했어요. 그는 먼저 NPT 제10조를 언급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NPT 제10조는 회원국이 자국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조약을 탈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미온적 대응은 한국이 충분히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말은 발표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미국과 일본 대표들조차 말을 멈추고 그의 논리를 귀 기울여 들었죠. 이어지는 설명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이 이미 다수의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를 조롱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와 외교적 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무시하며 핵무기 보유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기존의 국제 질서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국민의 생존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통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온 국가입니다. 우리의 논의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깊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발표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한국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탈퇴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선언한 대목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비핵화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상사태에 따른 합법적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행동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기술력으로만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적 명분과 외교적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한 발 더 나아가 핵무장 논의는 결코 평화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방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본 대표는 펜을 손에서 놓았다가 다시 잡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중국 대표는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대며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대표는 고개를 들어 발표자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다시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방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예전과 달리 앞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으려 한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스웨덴 대표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국제법을 활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만 봤는데 외교 전략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나라라니 놀랍네요.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하려 하고 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 중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국제 질서를 주도할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보였거든요. 포럼이 후반부로 접어들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발표를 흥미로운 참고자료 정도로 여기던 분위기가 이제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독립적이고 강력한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논의로 변하고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은 저마다 다른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과 가능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일본 대표가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표에 대한 반론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동아시아의 안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자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말은 명백히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일본이 한국의 군사적 부상을 순순히 받아들일 일이 없으니까요. 한국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반박을 논리적으로 차분히 대응하며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국제사회가 무능하다면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말은 일본 대표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고 방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팽팽하게 만들었어요. 이어진 논의에서는 미국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이며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적 논리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동맹의 틀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 동아시아와 세계 안보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행보를 완전히 지지할 수는 없다는 걸 느꼈어요.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너무 강해지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하지만 가장 강렬한 반응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의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동아시아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핵 도미노를 일으킬 것이며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대표도 이에 동조하며 핵무장은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분명 위협적이었지만 한국 대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핵 도미노를 우려하기 전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서 강력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한국은 이제 방어적 논리만 펼치는 나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나라로 보였죠. 토론이 끝나갈 무렵 포럼 참가자들은 점차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력과 외교적 명분을 모두 갖춘 강력한 전략적 플레이어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논의는 동아시아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 안보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며 한국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럼 마지막 날, 저는 스스로가 전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스톡홀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단지 북한 문제로 주목받는 IT 강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전략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아침 세션에서 한국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무책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그동안 세계 안보 구조 속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필요하다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이 말은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변 국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발표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었어요. 저는 이런 메시지가 한국의 새로운 국면을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마지막 세션에서는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나와 한국의 발표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나누었어요. 일본 대표는 여전히 한국의 논의는 지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반대로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대표들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패널 토론이 끝나고 저는 발표장에서 나오는 길에 한국 대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단어를 떠올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드리히 씨,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번 포럼에서 목표했던 바를 이룬 셈입니다. 저는 스톡홀름의 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논의는 제게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새롭게 보는 계기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충격적 경험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을까? 이 나라는 과연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한 이들이 이제 세계 질서를 이끄는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미래가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확신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포럼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대표가 보여준 현무 미사일의 기술적 자료, 핵탄두 기폭 장치의 설계 가능성,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국제법적 논리까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복기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죠. 한국은 그동안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계는 보통 한국을 반도체 강국, 문화 콘텐츠 강국, 그리고 IT 기술 선도국으로만 보았죠. 그러나 이번 포럼을 통해 저는 한국이 군사적 잠재력과 외교적 독립성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연구소로 돌아가 이번 포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기술 강국에서 전략 강국으로. 보고서의 첫 문장은 제 솔직한 심정을 담았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간과했던 강국이다. 그들은 국제 질서의 변화를 주도할 준비가 된 나라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 대표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되려 합니다. 이 말은 저의 편견을 깨부수는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료들과 회의에서 포럼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한 동료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프리드리, 당신은 이번 포럼에서 무엇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그동안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제 대답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 다시 공부해야겠다고 말했죠. 이제 저는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질서를 새롭게 정의하려 하고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과 비전은 기술 강국을 넘어 전략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행보를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